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ESG와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2024년 대전 SDG ESG 경영 포럼과 제91회 대전 창업 포럼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추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로 대전 SDG ESG 경영 포럼이 6주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ESG 부문 중에서도 바이오벤처 산업과 그리고 기후테크 소셜 벤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91회 대전 창업 포럼과 함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대전 SDG ESG 경영 포럼은 2019년도 지속가능 발전 경영 포럼을 시작으로 해마다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및 그리고 지역 ESG 경영 사례를 좀 발굴하고 ESG를 지역에서 촉진하는 그런 대표적인 ESG 포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성심당 보이시죠? 예, 성심당도 재작년에 저희 ESG 경영 포럼에 오셔서 좀 사례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 기관들도 ESG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공기관, 공공기업, 기업들이 이렇게 대학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매년 이렇게 경영 포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전대학교 링크 3.0 사업단,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식회사 유클리드 소프트, 그리고 대전 리빙랜 네트워크,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하나은행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경영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공공가치 기업의 어떤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공공가치를 넘어서 ESG 경영 사례 발굴을 좀 발굴하고 그런 촉진할 수 있는 미약하지만 작은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고 기업들은 ESG 경영을 실천해서 대전이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협력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병로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현숙 대전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관광공사 김용원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동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태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임팩트 창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전 리빙내 네트워크 김민수 상임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은경 주식회사 유클리드 소프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올해 처음 저희와 함께한 기관입니다. 우리 하나은행 충청기관사업부 조성원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서 포럼을 이끌어 주실 계신웅 대전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발제자입니다. 우리 정웅채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입니다. 주식회사 아크론에코의 배덕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지역과 이렇게 소통하는 우리 기업인데요. 우리 CNCT 마을에너지재단의 조성진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영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진석 진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주식회사 유클리드 소프트 최영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에서 인사말과 축사가 진행되겠고요. 이후에 전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분의 발제자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발제가 끝나면 우리 계시는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말 시간인데요. 먼저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병로 상임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유병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대전 SDG ESG 경영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SDG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목표 SDG를 어떻게 실현할까를 지역사회, 정부,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단체이고요. 우리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전시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목표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협력하는 활동들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SDG ESG 경영포럼은 지역 기업과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실현,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대학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대학과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 시민사회가 노력과 협력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포럼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관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ESG와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입니다. 대전 대덕특구의 바이오 벤처 산업의 ESG 대응 그리고 기후테크의 기업들이 어떻게 자원을 선순환해서 기술 혁신하고 마지막으로 또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표 에너지 기업인 CNCT에서 여러 가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이 발제들은 대전 지역의 혁신 생태계 속에서 ESG 경영이 어떻게 실천되고 또 구체화되고 있는지의 사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지역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유엔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18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의 문제, 빈곤의 문제, 여러 가지 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목표들을 다 그 안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하게 사람이 살도록 주변 환경들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ESG 경영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실천하는 한 덕목이 실천 활동이 될 텐데요. 그것이 앞으로는 오늘 이 포럼을 이렇게 6회째 하고 있지만 대전이 전국에서도 가장 이런 포럼을 성공적인 사례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굴뚝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선진화된 우리 대전은 결국 전국에서도 가장 기술 기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굴뚝산업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미래 사회를 위한 좋은 경영 체제를 구현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관광공사가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대전에 포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전 세계의 혁신 포럼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진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이 아마 우리 시민조사에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3년째 연속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장훈 시장님 자랑하시던데 그거는 결국 살기 좋은 도시가 이제 이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선순환 그리고 공정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ESG는 단순히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서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체계를 잘 통합해서 협력하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포럼에서 대전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ESG 경영에 관련한 많은 좋은 사례들을 발표해 주실 발제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더 멋진, 더 훌륭한 포럼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신 이병로 상임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에 앞서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승래 국회의원님과 황정아 국회의원님께서 포럼 축하와 좋은 성과를 기원하며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축사를 듣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장 윤성국입니다. 우리 대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셔가기 위한 2024 대전 SDGs ESG 경영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ESG에 기반한 지역 현안 해결에 장을 마련해 주신 유병로 대전 지속 가능 발전 회의회 상임회장님과 조현숙 대전대 링크 사업 단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2019년부터 민관 협력기구, 관내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이 모여 지속 가능한 대전을 위한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근본 포럼에서는 ESG와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이 마주한 ESG 경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또 대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전 SDGs ESG 경영 포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원하며 포럼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축사입니다. 우리 대전대학교 링크 3.0 조현숙 사업단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장 조현숙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링크 사업이 3단계까지 지금 왔는데요. 2단계 링크 사업의 핵심 키워드가 리빙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에 리빙랩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배포한 대학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과 관련해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요. 대전 지역에 있는 출연연, 그다음에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ESG 경영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SG 경영 파트에서 특히 공공기관이 많은 그 대전과 세종에서 먼저 그 솔선수범해서 ESG 경영 항목을 기관들이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은경 대표님 기업에서 한 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분야 자체에 그 ESG 경영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기업이 커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저희가 학령 인구 감소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이런 사업 체계를 접고 내년부터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과 관련된 이런 포럼들, 그리고 많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대학의 링크 사업단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6회째 가고 있다고 하니까 10년, 20년 이 포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숙 단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축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사와 축사는 끝났고요. 다 앞에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한 후에 저희가 오늘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태프들은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ESG를 확산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앞에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시면 우리 지역의 ESG 확산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메인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네. 네, 자리 배치를 좀 안내해 주시면. 네, 제가 사진 찍는 시간은 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정자세 하나 찍고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제가 ESG 하면 화이팅 같이 하시겠습니다. ESG, ESG.
네, 연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대전! 화이팅!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뭐 또 있나요? 이제 하트? 네, 사랑이 한 번 안 됐답니다. 네, 자, 대전하면 하트 해주세요. 대전 사랑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곧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례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제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입니다. 대전의 대덕특구 바이오벤처 산업의 ESG 대응 현황에 대해서 우리 정응채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20분 동안 대전 출연연 그 밖에 대전 바이오벤처들이 어떻게 ESG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대전에 있는 바이오벤처들이 어떻게 바이오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대응해서 ESG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자료하고 지금 말씀드린 발표 자료하고 약간 좀 다른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전 바이오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전은 대전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들이 창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또 대전 테크노파크의 저희 바이오센터에서 2000년도 초에 대전시 지원을 받아가서 창업 보유 센터를 만들면서 바이오벤처들을 적극적으로 창업 보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가 대전의 바이오벤처 붐이 시작하는 1차 붐이 일어난 때였고요. 아시다시피 생명공학연구원, 여기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이제 LG 생명공학에 졸업해서 신약 개발을 했던 연구자들이 창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5년도에 가면 숫자가 조금 늦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업한 IPO한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면 한 7개 정도 기업이 IPO를 했고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는 좀 더 많아지고 2015년, 23년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많이 됐고 현재 한 300여 개가 됩니다. 이렇게 특히 뭐 소재 뭐 이런 쪽을 조금 빼고서라도 진단과 신약 분야에 특히 포커스를 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이 약 300개 정도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알테오젠이나 이렇게 레가콘 바이오사이언스, 큐로셀, 와이바이오로지스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서로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이제 머크사라는 글로벌 기업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소부장 회사인데 저희 대전에 있는 신약 개발 회사와 협력을
통하고 본인들의 아시아 태평양 매니팩처링 센터를 대전 둥곡에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서 내년 말이면 오퍼레이션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도 저희 대전에 안착을 하게 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IPO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8.2년 정도에서 1차적으로 그 바이오 벤처 창업을 했던 기업들이 성공해서 IPO 가는 기간을 보니까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되고요. 최근에까지 좀 늘려보면 약 12년 정도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알테오젠이나 제1호 창업 기업인 바이오니어 같은 경우를 보면 9년 5개월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IPO에 성공하는 그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는 이렇게 연구단지 안에 있는 R&D를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물론 대학을 포함해서 R&D로부터 나온 신약 후보 물질을 조금 검증을 통해서는 비임상, 임상을 하는 병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결국은 이런 사업화까지 전체 지원하는 혁신 기관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고요. 그렇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의 경험을 쌓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특히 이제 화학 의약품을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이 개발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항체하고 화학 의약품을 붙인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접합체로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요. 완전히 면역 세포 치료제, 세포를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큐로셀 같은 회사도 상장됐죠. 이런 회사들이 특히 이제 또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처럼 AI 기반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생겨서 다양하게 혁신성과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투자기관도 필요하겠죠. 요즘 뭐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데 여러 개의 VC들과 홀딩 컴퍼니, 그다음에 대학에서 있는 지주회사들 있고, 특히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대전 투자금융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벤처기업들한테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도 대단하고요. 의료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 병원에서 임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19개 대학과 거기 안에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기관, 그다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벤처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한남대 대덕 캠퍼스가 바로 바이오 캠퍼스인데, 거기에서 인바이오넷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없어졌는데요. 대덕 바이오 커뮤니티라고 해서 국내의 바이오 기업들은 혼자 성공하지 못하니까 서로 협력을 해보자.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이루는 민간 클러스터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장까지 간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머물고 있는 대전 테크노파크의 바이오벤처타운 바이오센터가 이렇게 현재 대단히 발전하고 있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산스, 파메시나 이런 회사들을 비추는 곳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자.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는 혁신신약 살롱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민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민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만나서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사람의 교류, 네트워킹을 하는 유일한 곳이 대전입니다. 이만큼 대전이 바이오 벤처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최적지고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데 최고의 장소인 보스턴과 가장 기술 역량적인 측면, 인재, 연구 인프라, 투자, 심지어는 기업들의 수준까지 거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전은 그만큼 발전하고 있고, 대전에는 그래서 신약 개발
완전히 산업단지를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올 초에 준비해서 대전에 신돈동국지구, 대덕 테크노밸리 현재 관평동, 그다음에 탐립 전민지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원천지구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2027년에 저쪽 대동 쪽으로 이동하니까 거기에 전체를 바이오 산업단지, 특히 신약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게 대전시의 이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처럼 신약 개발에 완전히 핫 허브를 만들겠다는 게 대전의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어서 신약 개발하는 것을 기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의 혁신 인프라, 마찬가지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게 연계를 한다 그러면 오송의 소부장 단지와 같이 국가적인 혁신 의약품 단지로 만들겠다는 게 대전의 커다란 비전입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대전이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상장사나 그다음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비상장사들이 ESG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장사를 볼까요? ESG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2, 3년 전부터 법적인 의무 조항으로 특히 이제 상장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이제 지금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자산 총액 가치가 굉장히 큰 데는 의무적으로 ESG 진행하는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정들을 2019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21년, 25년 이후에는 특히 2030년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코스피 상장사가 이런 의무화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더 빨리 미국과 중국도 같이 ESG에 대해서 하고 있고 ESG는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 지배적인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의무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핵심 요소들 중에서 대전 기업들이 어떻게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알테오전을 말씀을 드릴까요? 알테오전은 2000년 전에 창업을 해서요.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을 하면서 특히 신약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정맥 주사하는 거를 이렇게 근육 주사 형태로 막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알테오전은 지금 혹시 주식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20조가 넘었고요. 2차 전지에 뭐 굉장히 에코프로 같이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매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에코프로는 뭐 2조 뭐 그렇게 되잖아요.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시총 2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지난 한 3, 4년 동안 뭐 수백억에 이르고 작년에는 뭐 1,000억 가까이 있고 올해는 한 700억 가까이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영업 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에 있어서는 아직도 적답니다. 즉 아직도 신약 개발 회사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임상이 비용이 워낙에 천문학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의 시약 그 신약 하나로 임상 3상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수천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3천억, 4천억, 5천억 드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해외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금 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알테오전 같은 경우 EGS 경영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있어서 모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홈페이지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경영 목표 자체도 ESG 경영 목표를 따로 이렇게 내고 있으면서 EGS 경영의 실천에 대한 EGS 경영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심지어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있어서는 환경과 에너지 통합 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원과 뭐 이런 거, 자원 보존, 환경 보호,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 뭐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인권 경영에 있어서는 국내외 인권 원칙 가이드라인을 전부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 정책에 대한 거는 알테오전만의 인권 헌장 또는 그밖에 다른 인권 경영에 관련된 추진 사항들을 위험식별 진단 측면에서, 그다음에 개선과 증진 활동 측면에서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진단하고 활동하고 평가하는 있어서 임직원이나 부서 이렇게 그다음에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권 헌장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제시를 하면서 알테오제는 다양하게 글로벌 수준의 인권 헌장을 준수하고 있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권 상담 신청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신청 내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윤리 경영 측면을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윤리 헌장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그 회사의 규모에 맞게 어떻든 시총에 뭐 20조가 넘는 그 시총이 있게 거기에 맞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총은 낮지만 그래도 시총이 굉장히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7위를 하고 있는데요. 한 4.5조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원래는 레고켄 바이오사이언스로 시작을 했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ESG 전체를 커버하는 것보다 보시다시피 윤리경영 측면에서 윤리규범과 윤리규범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고하는 부분은 두드림이라는 별도의 창을 두어서 이렇게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요, 2021년도부터의 매출액이 수백억에서 작년도에 올해 사실은 올해부터 급속하게 매출이 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신약 후보 물질들이 다른 일반 벤처가 한 뭐 너다섯 개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거의 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46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수천억 또는 수조 원짜리의 기술 라이센싱 아웃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 정도까지 크게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직도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영업이익이 살짝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별 의미 없는 그 경우고요. 어쨌든 1,000억이 이제 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달리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코파이 팔고 있는 오리온 그룹이 여기에 약 30% 정도, 약 29% 정도의 주식을 사들여서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된,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기업이 대기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하면서 오리온 기업에서 그 출자를 했는데요. 거의 한 5,500억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자본을 좀 투자를 했는데요. 이 기업은 현재 거의 현금만 한 8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아까 임상하는데 거의 한 뭐 수천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대부분이 후보 물질을 다른 글로벌 기업한테 파는 라이센싱 아웃 전략을 세우는 반면에 여기 기업은 직접 그중에서 괜찮은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수준까지 임상을 해서 스스로 제약회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아직도 수백억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G 경영 측면에서는 ESG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커버를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법적인 상황에서
준수하는 윤리 경영 측면에서 특별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사회적인 책임, 역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가져야 될 윤리 규범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미각캠 바이오센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 1호 기업인 바이오니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 다른 부분은 ES 부분들은 많이 터치를 못하고 있고 윤리 경영 측면에서도 이게 고객 존중이라든지 주주 존중, 임직원, 경쟁사 협력사 상생,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큰 매출을 이루고 있지만 자회사의 덕분으로 한 3천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한 30년이 넘은 회사인데요. 드디어 이제 뭐 흑자로 전환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창업자분께서는 여쭤보면 아직도 회사는 투자를 하고 있고 신약개발 쪽에 갈 길이 멀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윤리경영 측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E나 S 부분에 크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경영 측면의 실천 지침 이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는 클린 신고 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으로 보였습니다. 상장수 중에서 그 전업포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300억 정도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데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리 경영 측면에서는 윤리 헌장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윤리 환경 안전 보건 지침이 특히 이제 바이오 소재를 하기 때문에 화학 소재 하는 것보다 바이오 소재 하는 거에서 이런 ESG 측면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에 관련 것도 ESG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준수하겠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Y바이오로직스 상장사 중에서 Y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단기 매출액은 수십억에 불과하고 단기 순이익이 수백억 적자임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특별히 ESG에 관련된 경영 부분은 거의 없고요. 비전에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핵심 가치 내에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큐레셀 ESG 경영도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에 돼 있고 여기는 매출이 제로인 반면에 그 단기 순이익은 거의 뭐 수백억 적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윤리 실천 서약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적자를 있고요. 비상장사들은 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에 대한 대형 인투셀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기 준비하고 있지만 없고 바이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ESG 경영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경우로 윤리 경영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또 오름 테라피틱도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ESG 경영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다. 요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지금 바이오 벤처들이 굉장히 미래 비전은 크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지난 20년, 30년 동안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는 적자고 플러스가 이제 흑자거든요. 대부분이 셀아이콘처럼 화장품을 하는 것 예외로 바이오 시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적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ESG 대응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의 대응을 못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구개발 과정에서 뭐 폐수를 좀 적게 하거나 뭐 이러한 노력들은 좀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내보이는 ESG에 대한 대응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그냥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국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의 방대한 그런 사례를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자원 순환을 위한 기술 혁신, 소셜 벤처의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해서 우리 아크로네크 대표님이신 배덕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는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네코 대표 배덕관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께서 항상 많이 쓰시는 두 가지 종류를 조금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안 써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전기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을 없애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미션으로 2021년도 3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본사, 연구소 그리고 실증하는 곳은 다 대전에 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베트남 다낭에 저희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설립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창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쓰시는 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바꾸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폐그물이 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저희의 이제 기술에 독용하기 위해서 세척하는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많이 아시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온도를 제어하는 그 펌프가 고장나서 이제 폭발이 됐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게 원자로 냉각조의 펌프가 정비를 하려면 방사능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방사능 제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가지고 기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기름으로 발전소를 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사업을 이제 법인 설립하고요. 제가 장인이라서 장인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벤처 기업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기업 대회에서 선정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대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협력을 하고 그리고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제거 기술을 상용화를 시켰고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신고리 원전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보통 원자력 하시면 방사능 되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방사능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위험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시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ESG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그리고 소셜 벤처의 역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동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제품을 쓰고 그리고 버리는 데까지 보통 이제 그런 선형 경제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ESG 전략이 나오서부터는 사용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다시 원자재의 형태로 순환경제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ESG 부분의 환경 부분에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프로성, 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인정한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섬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60만 킬로미터,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이고요. 실제로 이 섬이 국가로 인정이 돼서 화폐, 여권 등도 발급이 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런 플라스틱들이 보통은 우리가 강을 따라서 그리고 바다에 가서 그리고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모여지는데 전 세계 총 5군데가 이런 섬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폐플라스틱 통해서 최근에는 열분해 기술을 통해서 기름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 이제 2년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가지고 다시 저감하는 기술을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베트남 다낭시에 열분해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루에 플라스틱 처리량이 200톤 그리고 발전량은 30메가와트 사업비는 한 1,300억 정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플라스틱이 조각으로 돼서 그리고 다시 세척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일과 가스와 재가 남습니다. 근데 각각의 사용표가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다시 쓸 수가 있고 그 가스 중에는 또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만을 또 별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 같은 경우에는 재가 어느 정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 소속로에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분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영기업에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기물을 관리할 때 어떻게 이 폐기물이 모여지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유엔에서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비공식 폐기물 부분 지도를 해가지고 아마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폐지를 줍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폐지를 줍거나 플라스틱을 줍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GPS를 달아서 유엔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 다낭을 돌면서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서 작은 플라스틱 매장에 갖다 주면 그걸 또 다른 매장에 가서 이게 또 키로당 몇백 원의 돈을 받으면서 이런 사업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시면 폐지를 줍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돈을 받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보니까 굳이 꼭 큰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맞게끔 저희는 작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말씀하시다시피 플라스틱이 너무 문제가 많고 또 소각장, 매립장 포화됐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왜 그런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작은 곳에서부터 이거를 플라스틱을 자원화하자라는 생각에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처음에 플라스틱 파본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처리를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의 배달 용기를 보시면은 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음식물에. 그래서 수분과 기름을 먼저 제거를 한 뒤에 플라스틱도 각각의 분해 온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이 끓는 점이죠. 플라스틱이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그 가스가 오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P나 PE 같은 경우에는 350도부터 끓고요. 페트 같은 경우에는 450도부터 끓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는 소형화시켰고, 그래서 오염을 제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맑은 기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주로 경쟁사 사진인데, 큰 통에다가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넣고 그리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열분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가장 큰 특징이 열을 받으면 움츠러드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보통 압축해서 넣게 되면은 사각형으로 베일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안에 산소도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응축이 되고 결국 열을 받게 되면 타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각 현상 때문에 실제 오일이 나오려면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가스들이 포함이 돼서 나쁜 오일이 생성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처리를 하고 저희는 그래서 단계별로 제거를 한 다음에 열분해를 일으켜서 오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조금씩 연속으로 넣자 해서 다단계 기술로 적용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경쟁사 같은 경우는 10톤에서 30톤, 최근에는 이제 공공열분해라 가지고 30톤, 50톤 이렇게 용량이 늘어가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소셜 벤처. 저희는 어떻게 소셜을 접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낭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제 개인 수집가, 즉 피커들에 의해서 플라스틱을 모으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면은 그분들의 수익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플라스틱을 주워서 그리고 그분들이 플라스틱을 작은 곳에 갖다 주면은 그걸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수익이 같이 창출이 되고 저희도 플라스틱에 대한 원료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큰 대기업도 이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생활계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 보시면은 빨간색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특히 또 이제 인구 대비 인당 연간 한 0.9kg의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들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개인화 그리고 단편화 그리고 단순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지속 가능성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오래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변화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계 플라스틱 말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쓰시는 병원에 가시면 의료 폐기물, 그리고 건축 폐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한 380여 곳에 플라스틱 처리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장 한 군데마다 6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들어옵니다. 6톤의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그중에 2톤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4톤 정도는 다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버리는 플라스틱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분의 1이라는 오일을 다시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생산된 기름의 일부가 다시 화학사로 들어가게 되면 화학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만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꼭 써야 된다는 국제 기준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통해서 오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세척을 해서 가루로 만들면 이 플라스틱을 꼭 써야 된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생원료라고 통칭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세를 많이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그렇게 대기업 쪽에 요청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작게는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 개로 더 크게,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플라스틱이라는 부분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큘레이션, 순환경제를 저희는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지만 되게 알차게 우리 백덕관 우리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참 재미있게 들은 발제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 기름이 된다. 네, 다시 옷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어도 다시 기름이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발제입니다. CNCT 에너지의 지역과 소통 이야기, 그리고 ESG에 대해서 우리 조성진 CNCT 마을 에너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발제해 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NCT 마을에너지재단의 조성진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기업은 뭐 들어보셨지 하지만 여기 다 저희 도시가스와 열, 전기 쓰시는 고객들 분이신데, 모기업은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1985년도에 창업해가지고 약 30년, 지금 한 40년 가까이 저희가 지역에 대전에 160만 인구, 그리고 77만 세대의 도시가스, 열,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뭐 지역의 에너지 회사로서 저희 공공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해서 과연 우리가 그 소셜적으로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대전 시민들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회장님이자 저희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대전의 오리지널리티를 좀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대전의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다른 뭐 대기업, 뭐 다른 지역 기업들이 하는 뭐 김장 나눔, 뭐 연탄 나눔 행사보다는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좀 더 소통과 예술과 문화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좀 경영 활동으로 하나의 한 축을 잡자.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저희 재단이 대전에서 1호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간단히 뭐 조그맣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소재동 뭐 얘기보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진 건데,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보다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도) 경부선 철도가 이제 대전에 놓이면서 대전이 이제 도시화되면서 소재호를 메우고 대동천이라는 인공 하천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한참 이제 철도에 관련된 그 많은 기술자분들이 대전으로 유입됐던 시기였고요. 실제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인 그 철도 기술자들을 위한 관사 건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숙사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인들이 70여 년간 이제 살았던 그런 공간이죠. 소재동 299에 다시 66에 사는 정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늘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제가 지금 40한 5년 될걸? 여기에는 원래 철도청의 고관들이 살던 이 관사입니다. 그것을 해방과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철도청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도청에서 불화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서 살게 됐죠. 내부 공간은 이제 전통적인 일식 가옥이라기보다는 그 한국의 어떤 그 기후나 환경에 맞춰서 개량이 되는 그런 그 내부 공간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돌 구조라든지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 건물이 일자형으로 상당히 긴 건물이 한 채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건물 정중앙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두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시기마다 조금씩의 편리성에 의해서 변화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변화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최소화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원형이 잘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형 잘 남아있는 그런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일본인들의 역사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관련된 삶의 문화가 더 오랫동안 짙게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쟁 당시에 이 대전 지역의 지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폭격으로 건물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소재동 철도 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온전하게 남아있는 그런 도시 내 공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사로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획된 주거 공간도 있으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의식주의 해결이 이제 급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 골목을 형성을 하면서 계획된 도로 주변에 관사들도 있고 아주 좁은 골목 주변에 주거지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92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2000년대까지 하나의 그 시간들이 한층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는 사철나무가 쭉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뭐 놀이도 많이 하고 숨어서 술래잡기도 하고 참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웠었어요. 아파트를 짓는 거 보면은 자 40년 됐다고 금이 갔다고 하고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건 그대로 있어. 뭐 장마를 치든 무슨 그대로요. 관사는 그대로예요. 일부러 부시지 않는 동시에는 저는 저희가 간단히 뭐 소재동 프로젝트 하면서 만든 영상인데요. 저희가 소재동을 보면서 뭐 근대 철대도시 대전이라는 히스토리를 좀 더 깊게 알게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뭐 대전에서 유명한 기업인 성심당도 이 대전역 중심의 밀가루 두 포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대전은 물류 중심 그리고 이 대전역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소재동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뭐 근대 철도도시 대전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스킵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년에 대한 역사가 담긴 데 굉장히 유서 깊은 철도 관사처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소재호라는 이제 솔랑호라는 이제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송자 고택을 짓고
예, 국화차를 마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1905년도 경부선 철도 이후에 그 소재호를 매입하면서 인공 하천인 대동천을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영상에 말씀드린 소대동 철도 관사 16호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로 복원한 그 철도 관사인데요. 굉장히 그 시절에는 지금 보면 굉장히 누구에는 쓰레기냐, 누구는 굉장히 오래된 적산가옥이다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되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사옥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우선 공유를 하고요. 우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센시하다는 거죠. 그 하나만 자체만으로 봐도 굉장히 건축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돼야 할 가치라고 저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소재동 특별한 게 뭐냐? 저희가 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 회사만의 이런 인사이트나 그거 하지는 않고 워낙 유명하신 유현준 건축가님 계시죠? 유현준 건축가님이랑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과연 소재동에 과연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과연 소재동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뭐냐? 단순히 도로에 대한 교통의 근접성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유현준 교수님은 딱 두 가지 정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골목길 같은 패턴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따라할 수 없다. 위에서 보면 약간의 대전의 지문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항상 그 책에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교수님 책에서 얘기한 이벤트 밀도가 있는데 로마랑 테헤란로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홍대 거리랑. 근데 로마나 홍대 거리는 왜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하는 게 자신이 볼 수 있는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이벤트가 걸어갈 때마다 항상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매력적인 일 때문에 로마랑 우리가 홍대 거리나 이런 곳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 하지만 테헤란로 거리 굉장히 건물들이 많죠. 지나가 보면 사람이 이 시각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한 6차선, 8차선에 있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는 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재호라는 호수, 솔랑호란을 매입하고 이 대동천을 했는데 이 서울에는 양재천만 바라보더라도 사람이 이 뚝방을 올라가서 한 번 더 천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동천은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토의 폰토초처럼 사람이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랜드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아래서 내려보는 게 굉장히 편안한 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재동은 매력적인 동네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대동천이 굉장히 매력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대전에 포텐셜을 갖고 있는 장소라고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대동천 분석은 이렇게 좀 짤막하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저희가 소셜로 진행하면서 과연 무엇을 많이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아까 또 일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나오시마라는 섬에서 이제 예술과 아트가 결합해서 그 산업물로든 쓰레기된 섬에서 나오시마 섬에서 안다타다 건축가가 좀 들어가서 그 공간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완 미술관인지 아니면 베세토라는 회사가 들어가서 지금 그 공간을 개발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연 한 200만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도시 섬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이 조그만 소재동, 이 대전에 굉장히 저희가 바라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립된 섬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요 지역만 대전역 앞은 좀 화려하지만 뒤만 들어가도 여기는 굉장히 좀 어눌하고 좀 우울한 동네였는데 저희가 좀 들어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곳곳에 그리고 여기 오늘 또 같이 토론하는 박진석 또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소재동을 한더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가 요 아트 프로젝트를 좀 하고 대전 지역에 있는 예술가 좀 콜라보하면서 각각 곳곳 공간마다의 아트를 좀 넣었습니다. 한 채를 그냥 아트 할 수 있게 미술가들, 작가들한테 대여를 해드리고 그 작가가 그 공간에 맞춰서 아트 작품을 좀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결국 재개발 이슈 때문에 저희가 좀 나오게 된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F&B랑 문화 콘텐츠 사업을 계속 좀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재동 첫 번째 2005 오늘 꾸는 꿈이라고 해서 연극 등 각종 무용 그리고 미술 작품들을 좀 넣어서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F&B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다음은 저희가 인동 쪽에 저희 헤레디움이라는 이제 공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대전 지점을 1922년도에 만들어진 뭐 어떻게 보면 쌀 수탈 기간인 거죠. 이 공간을 저희가 재단에서 매입을 해서 좀 진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술관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대전 시민들에게 좀 예술적, 문화적 향유를 좀 진행하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저희가 이 100년 된 가까이인 건물인데 굉장히 뭐 잘 보존되기보다는 좀 많이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뭐 전면 파사드라든지 뭐 후면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훼손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약 3개년에 걸쳐서 좀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바깥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저희 고증 자료나 이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리지널로 복원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헤리디움 복원할 때 요 건물 건축사는 아직 건축사는 아직 일본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오쿠라 쿰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그 오쿠라가 한국에서 가장 문화재를 수탈을 많은 오쿠라 컬렉션의 그 오쿠라입니다. 물론 신라 호텔도 지었고요. 오쿠라 쿠미가. 그 오쿠라 쿠미가 지금은 일본 5대 토목사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나이세이 건설이라고 대성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5대 토목 회사로 굉장히 큰 회사로 발전해서, 저희 역사적 고증 자료가 좀 받으려고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해보고 있는데, 일본 그 대성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 헤리티지라서 저희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건대 건축가에 있는 그 김정돈 교수님이라고 문화재 위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기존에 수집됐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복원을 좀 진행했습니다. 외는 저희가 뭐 사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로 다 복원했고, 그 안쪽에 있는 뭐 실외 내부, 그러니까 내부 쪽에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부 뭐 위에 천장이나 이런 뭐 무늬는 100년 된 그대로 무늬가 좀 많이 남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안쪽에는 좀 현대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스위스의 건축가 피터 줌토라는 스위스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피터 줌토의 한국인 제자분한테 건축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일부 좀 리노베이션해서 좀 신구와 현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2022년부터 지금 전시를 시작해가지고 인동 100년에 대한 역사가 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셀링 피퍼, 그리고 헤리딘 시리즈, 레이코 히키무라, 지금은 마르크스 루프레츠라는 신표현주의 3대 작가 중에 한 분이 지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자산이 다 밑에 배관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을 벗어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배관을 띄워서 뭐 서울에서 다시 배관을 설치해서 할 수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이 특히 원도심, 구도심이 잘 돼야지 장기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인구도 많이 늘어야 되고, 저희 선순환 구조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예술과 문화, 아트 쪽으로 좀 소통하면서 저희 재단이 대전 시민들한테 좀 새로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최근에 슈퍼주니어 예성이 저희 공간을 방문하면서 한 영상이 1분짜리가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물들의 삶이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 문도 멋있다. 오, 전시도 같이 하는구나. 그대로 살린 거구나. 되게 천장이 높고 딱 그래 보여요. 1921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 지점으로 탄생했던 이 건축물.
내부가 뭔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될 수가 있지 싶지만 원래는 이 건물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미술관으로 변신하기 전에 이 건물 안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건물 내부는 리모델링으로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었고 심지어 이 고풍스러워 보이는 건물 정면의 장식도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방치돼 있었다면 사실 과거 일제강점기 쌀 수탈로 고통받던 대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역사를 되새길 기회는 아마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이렇게 미술관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으니 그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의 생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세 개의 발제가 다 마쳤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세 분의 우리 발제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3시 15분인데요. 저희가 10분만 쉬었다가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포럼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